이란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민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수도 테헤란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던 중동 전체가 지금 말라붙어가고 있거든요. 이라크에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수량이 원래의 절반도 안 되고 농부들은 땅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1인당 물 사용량 기준으로 세계 최하위권 국가가 됐고 예멘에서는 물 한 통이 기름보다 비싸졌죠. 터키에서는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고 이스탄불과 이즈미르 같은 대도시들도 물 부족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10년 넘는 내전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식량 위기가 극에 달했고 한때 곡창지대였던 들판에서는 이제 먼지 폭풍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비규환 한가운데 물 걱정 없이 사막에서 농사까지 짓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국토의 절반이 반건조 기후이고 남쪽 전체는 네게브 사막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식수가 남아돌고 농업용수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가뭄이 와도 물 부족 걱정을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담수화 기술, 그리고 하수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쓰는 재활용 시스템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이 마시는 물의 약 80%가 지중해 바닷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94%를 수거해서 정화하고 그중 87%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죠.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 국가인 스페인이 겨우 20% 수준인 걸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물이 풍족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북부 지역은 그나마 연간 800mm 정도 비가 내리지만 남부 사막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고작 20mm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연간 강수량이 1400mm 정도인 걸 생각하면 남부는 거의 비가 안 온다고 봐도 무방하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호수와 제한된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문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1948년 건국 당시 약 80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10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인구는 12배 넘게 늘었는데 자연적인 수자원은 그대로였으니 20세기 말에는 물 부족이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대가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정부는 물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했죠. 잔디밭에 물 주는 것도 금지되고 세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영장은 물을 채울 수 없었고 농부들은 작물을 포기해야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연에만 의존해서는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는 기술을 대규모로 개발하든가 아니면 나라를 접든가 둘 중 하나였던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사실 이스라엘의 담수화 연구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에 알렉산더 자친이라는 화학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바닷물을 얼리면 어떻게 될까? 진공 상태에서 바닷물을 급속 냉각시키면 순수한 물 분자만 얼음 결정으로 변하고 소금은 액체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얼음을 모아서 녹이면 민물이 되는 거죠. 1964년에 자친은 이 기술로 특허를 받았고 이듬해인 1965년에 ID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상업화가 어려웠지만 이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후 세계 최고의 담수화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역삼투압 기술이었습니다.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을 반투과성 막으로 분리하면 물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투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반대 방향으로, 즉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바닷물에 고압을 가해서 특수한 막을 통과시키면 막은 물 분자만 통과시키고 소금과 불순물은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짠 바닷물이 깨끗한 민물로 바뀝니다.
마치 커피 필터가 커피 찌꺼기는 막고 물만 통과시키는 것처럼요. 다만 소금 입자는 훨씬 작기 때문에 특수한 나노 필터와 엄청난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붙인 최초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97년에 남부 도시 에일랏에 첫 번째 해수 담수화 시설을 열었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어요. 바닷물로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증명한 거니까요. 에일랏 시민들은 지중해가 아닌 홍해 바닷물로 만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전환점은 2002년에 찾아옵니다. 가뭄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초대형 담수화 시설들을 줄줄이 짓기로 한 거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010년까지 연간 3억 500만 세제곱미터, 2015년까지는 5억 세제곱미터의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어요. 2005년에 아슈켈론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투압 담수화 시설이었어요. 시간당 15,000에서 16,000 세제곱미터의 물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전체 물 수요의 약 15%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하데라 공장이 문을 열었고 2008년 말에는 연간 1억 3천만 세제곱미터의 총 생산 능력을 확보했어요. 동시에 정부는 전국적인 물 절약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TV와 라디오에서 물 아끼자는 광고가 끊임없이 나왔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가르쳤죠. 2013년에 문을 연 소렉 공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투압 시설 중 하나로 연간 2억 3,400만 세제곱미터의 민물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서울 시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루에 약 200만 세제곱미터의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고 있어요. 올림픽 규격 수영장 800개를 매일 채우는 양이죠. 이 물의 대부분은 가정과 도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농업 관계에 사용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호수에서 연간 5억 1,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끌어다 썼는데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이 수치가 겨우 2,500만 세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호수는 더 이상 물을 공급하는 역할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한 전략적 저수지 역할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뭄이 오거나 담수화 시설에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물 문제를 해결했겠네. 그런데 이 나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23년부터 가동된 게 바로 역국가 물 운송 시스템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존 시스템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원래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전국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남는 담수화 물을 오히려 호수로 보내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연 호수가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상황이 된 거죠. 역발상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수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 호수가 이제는 인공시설에 의존해 살아남는 구조. 이게 이스라엘 물 시스템의 최종 형태입니다. 이게 과연 돈이 되는 선택이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게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아슈켈론 공장 건설에 2억 5천만 달러, 하데라에 4억 2,500만 달러, 소렉에 4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갔어요. 최신 시설인 소렉2는 5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담수화된 물을 전국으로 보내는 송수관 네트워크 구축에도 약 5억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2009년 이후로 해안가 담수화 시설과 내륙 사용자를 연결하는 동서방향 대형 송수관들이 새로 건설됐거든요. 총 수십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걸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봤습니다. 비싼 선택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물이 없으면 나라도 없으니까요. 생산 비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수자원청에 따르면 대형 역삼투압 시설에서 물을 생산하는데 세제곱미터당 약 0.54달러가 듭니다. 자연 민물이 세제곱미터당 0.1달러 정도인 걸 감안하면 5배 이상 비싼 셈이에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담수화 비용이 세제곱미터당 0.5달러에서 1달러 사이이고 기술이 뒤처진 곳은 3달러가 넘거든요.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기술을 축적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한 결과죠. 막의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회수 장치를 도입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으면서 비용을 계속 낮춰온 겁니다. 담수화만큼 중요한 게 하수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샤프단 하수 처리장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예요. 이곳에서 하루에 약 3억 7천만 리터의 하수를 처리합니다. 가정에서 나온 생활하수, 공장에서 나온 산업폐수가 여기로 모여서 여러 단계의 정화 과정을 거치죠. 처리된 물은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네게브 사막의 농장들로 보내집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토마토와 고추와 오이와 포도가 자라는 게 바로 이 물 덕분이에요. 2010년부터는 규제가 더 강화돼서 관계용 하수의 염분과 중금속 함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가 철저해진 덕분에 농업용수의 87%가 재활용 하수인데도 작물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분이 포함돼 있어서 비료를 덜 써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시스템 덕분에 이스라엘 농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사막 국가인데도 과일, 채소, 곡물을 자급자족하면서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산 대추야자와 아보카도, 감귤류가 바로 이 기술의 산물이죠. 농업에는 주로 재활용 하수를 쓰고 담수화된 깨끗한 물은 식수로 보존하는 이중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물 걱정이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물을 기다리지 않는 나라일 뿐이었죠. 이란의 테헤란이, 이라크의 바스라가, 요르단의 암만이 물 부족으로 신음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물을 수출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은 더 이상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담수화 혁명은 증명하고 있죠. 기술만 있다면 바다조차 한 나라의 수돗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